처벌하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처벌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행법상 이제 처벌되는 거는 안녕하십니까. 토너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다음 달 17일에는 내년 21대 4.15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앞두고 각 당과 후보자들은 우위 선점을 위한 기싸움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이전보다 서둘러서 총선 기획단을 구성해 총선 열기를 부추기고 있고요. 또 대한신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와 바른미래당의 분당 움직임 등 야권의 정계 개편도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정치권 이슈를 알아보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총선 전국을 향한 돈의 움직임과 정계 개편 방향, 그리고 올해 마지막 회기가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 의회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와 의견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의견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본격화되고 있는 총선 전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벌써부터 여당 야당들의 기싸움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특정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이나 사전 선거 운동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선거 전에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 새로운 당도 창당한다고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야가 어떻게 재편이 될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새로운 인물보다는 기존 정치인들이나 기관장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 실망을 했던 도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거티브 선거전 대신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의원이 주목받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각 당 공천이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략 공천이나 낙하산 공천은 더 이상 도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 같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도민 신뢰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괜찮은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이 돼서 예산 확보나 전북 목 확보에도 큰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있겠지만. 네,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전북의 총선 전국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날씨가 추워지는 속도만큼 총선의 속도도 빨라지는 것 같은데 이경재 의원님. 네. 다음 달 17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 지금도 뭐 많은 후보들이 이름이 이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분위기를 좀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각 당이 총선 준비를 채비를 갖추고 있고 특히 이제 제일 여당인 그 민주당은 비례대표 공천 늘까지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국민공천 심사단을 구성해서 적어도 200명 내지 300여 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선정을 하겠다. 아마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아마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예. 민주당은 이미 일찌감치 총선 기획단을 구성을 했고 윤호중 의원이 기획단장을 지금 맡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갈 것 같고 또 특히 이해찬 대표가 총선에서 그 압도적인 승리를 지금 장담을 하고 있고 그 승리를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려를 할 지금 체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천 늘부터 앞으로 그 선대위까지 주의 있게 보아야 될 것 같고 또 한국당도 총선 기획단이 발족이 됐고 단장에 박명호 울산이죠. 박명호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예. 지금 개혁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고 있는데 특히 한국당도 그 현역 지역구 의원의 30%를 물갈을 하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전체 의원의 50%까지 물갈을 하겠다 지금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강도 높은 쇄신 개혁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각 정당이 누가 그 쇄신 개혁을 잘하나 더 강도 높은 개혁을 하나. 유권자들 입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당은 이에 호응을 해서 시대 흐름에 맞는 시대 정신에 맞는 개혁 쇄신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야 당연히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잠시 후에 좀 더 각 당별로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뭐 불출마 선언하는 현역 의원들도 있는데 우선 말이죠. 김영희 대표님. 총선 절차가 있습니다.
그 출판 기념회를 의례적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좋은 기회라고 뭐 봐야 되겠습니다. 후보자들에게는. 특히 출판기념회는 이제 정치 신인들은 예. 실제 예비 후보 등록 전까지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마땅한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출판기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포럼 발대식 같은 걸 통해서 대규모 어떤 합법적인 집회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알리는 기회로 많은 걸 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역이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출판기념회를 합법적인 정치적인 모금 창구로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현재 선거법에서 출판기념회는 기념일은 그 기간 안에만 하면은 자유롭게 허용을 하고 있고 정치자금 신고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유관 기관이나 또 관련 상임위 이런 데서 많은 다량의 책을 구매해 줌으로써 예. 합법적인 정치 자금의 또 통로가 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이익 집단의 이해를 국회에 관철해 나가는 어떤 통로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들 때문에 이 출판기념회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 그렇죠. 법안을 문제가 됐기 예. 많은 문제가 되니까 제한했지만 현재 그냥 국회에서 계류 잠재하고 중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출판기념회는 예정대로 열리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주말만 되면 예. 어떤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90일 전까지니까 1월 초순까지 안에 그렇습니다. 예. 출판기념회를 마치기 때문에 지금 주말에 보면 신문 같은 언론을 보도를 보면 한 4-5명씩 지금 다량으로 출판기념회가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경규 의원님도 네. 뭐 많이 초대 받으시죠? 네, 뭐 초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아, 출판기념회 했다 또 예고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아까 다 정확한 얘기를 좀 했지만은 그 특히 신인들 같은 경우에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신인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예. 또 현역 의원들한테는 정치자금을 그 모금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점이 다 있긴 하지만 현재 법의 어떤 한계로 놓고 볼 때는 그나마 그거라도 하니까 자기 정책이랄지 정견이랄지 뭐 이런 걸 밝힐 수 있는 지금 계기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출판기념회 행사에 저도 많이 이러저러한 관계들이 있어서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은요 모금함이 있거든요. 근데 네. 보통 책은 10,000원에서 15,000원 요즘 굉장히 과거보다 싸졌습니다. 그리고 부피도 가볍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책을 통해서 홍보하는 건 어차피 어떤 작가들을 통해서 대피를 거의 대부분 해서 자기 스스로 책을 쓰는 어떤 후보나 의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후보도 거의 있으니까.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예. 저는 있으면 누군가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책 딱 보면 압니다. 아, 프로 작가가 썼는가. 근데 실제로 다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 책값이 좀 싸고요. 그런데 뭐 모금함에다 우리가 책값이 10,000원에서 15,000원, 뭐 18,000원 아주 비싸면 2만 원, 요즘 2만 원은 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면 봉투에다가 넣는데 우리가 결혼식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거의 5만 원 이상인데 거기다가 책값 10,000원이면 10,000원만 넣어갖고 넣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괴리가 있다. 그래서 그 10,000원보다 적게 내면 문제고 더 많이 내면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적게 내면 문제가 되던데요. 아니 더 많이 내도 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어. 원래는 정가대로 내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몇 권을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 사실은. 예.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한 권씩 계산을 해서 내는 게 맞죠. 맞은데 예, 네. 실제적으로 봉투다 내고 그냥 본인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는데 거기에서 가져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내봤자 이제 5만 원, 10만 원일 확률이 네네. 높은데요. 모금함에다 넣는 거니 근데 음성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500권을 구매해도 예, 네. 뭐 그리고 책값을 지급해도 이제 음성적으로 하는 거죠. 전혀 그게 아.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현장에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금함에다 봉투를 넣고 책을 가져가는데 모금함에다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계들이 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내재돼 있고 또 요즘 어떤 후보들 같은 경우 출판기 되면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해서 하루 종일 교수님을 해서 몇 번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안 되죠. 실제 뭐 하루에 몇 시간 등. 그건 가능한데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거죠. 그렇죠. 쉬었다가 하고 하루 종일 하는 건데 뭐 그래서 하루에 뭐 8억을 모금했다 그런 옛날 선거에서는 그런 예, 이야기도 네. 들리던데 어쨌든 그 원래는 출판기념회가
후보자가 어떻게 살아왔고 예. 자신은 어떠한 국현이 되면 어떤 정책이나 도전하겠다는 그렇죠. 것을 알리는 건데 실은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출마를 알리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책을 내용을 보면 어차피 기성 작가들에 의해서 대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그게 그거라는 그런 그런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도적으로 좀 개선 방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그 공개되지 않은 봉투에 넣는다는 거기에 핵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후보들은 투명한 그 유리 모금함을 그 비치해 놓고 머리를 이렇게 투명하게 한다 이렇게 아하.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또 특히 어느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책을 1000권을 한꺼번에 그 팔아줘가지고 목돈을 챙겨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뭐 단체장 같은 경우는 일부 그 공무원들이 예. 그 뭐 책을 뭐 수백 권씩 팔아가지고 나중에 인사에 반영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하. 사실 케이스인데 예.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뭔가 좀 간단하거든요. 그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출판 개념에도 정치 자금으로 규정하고 예. 네. 신고 그 내역을 신고하게 되면 그리고 책을 구매한 사람 얼마에 구매했는가 이런 것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되는데 예. 그 법이 아직 알겠습니다. 통과가 안 되고 근데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국회에 그렇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 책값만 내고 공개를 하는 투명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지금 잠자고 있는 거죠.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작년 8월에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맞습니다. 내용에 예. 들어가 있더군요. 자, 이 출판 개념의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눠봤습니다. 민주당부터 좀 살펴보면 총선 기획단을 발족했고 현재는 현역 의원이 2석인데 현역 의원 중에 최종 평가에서 하위 20% 페널티 이게 벌써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 전체 의원 중에서 지역구 의원 하위 20%를 컷오프 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당의 방침인데 예. 또 심지어 치권에는 그 불출마 선언 사람을 빼고 그렇죠. 20%를 물갈이 하겠다. 그러니까는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근데 그럴 경우에 4명 가운데 1명 정도는 하위 20% 포함이 돼가지고 물갈이 대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고 근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 어떠냐 보면은 전라북도는 지금 의원이 둘이란 말이죠. 예. 또 이춘석 의원 익산에 그리고 완주 무진장의 안훈영 의원 둘인데 아마 이 두 분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지는 않고 물론 평가를 받아야 최종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은 예. 둘이라 뭐 그렇게 심각한 점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민주당의 전라북도 문제는 정말로 역량이 있는 사람들 뭐 전략공천도 때로 필요할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경선에서 뭔가 좀 바람몰이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너무나 침잠해 있지 않은가 너무나 개혁 쇄신 측면에서 둔감해 있지 않은가 이런 지금 비판적 의식이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 이런 의식을 비판을 감안해가지고 뭔가 개혁적인 어떤 인물들 내세우고 또 가능하면은 더 보다 좀 강력한 어떤 그 컷오프하는 그런 장치도 좀 만들고 그래서 뭔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거 틀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전략 공천한 곳들 다 낙선했거든요. 네, 그 단수공천 단수공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선 과정에 대한 그 쇄신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현역 의원 컷오프는 항상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현역 의원이 거의 50% 정도씩은 항상 바뀌죠. 바뀌어왔거든요. 네. 그건 이제 시민들의 투표로 의해서도 바뀐 것도 있고 공천 과정에서 바뀐 것도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민주당에 있어서 현역 의원 컷오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네. 저는 거꾸로 그 원외위원장 중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에 대한 컷오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 그래. 왜냐면 어차피 현역 의원 2명이니까 뭐 컷오프할 수 있죠. 그것도 하지만 예. 뭐둘 중에서 해봤자 1명 정도 할 거니까 거의 않던지. 그러면 나머지는 지난 선거에서 대부분 떨어졌던 사람들인데 예.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공심위 과정에서도 또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에 근거해서 현역 의원 못지않은 예. 강도 높은 어떤 평가를 통해서 물갈이를 해주는 것만이 실제 새로운 후보들이 네. 부각되고 또 나올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되고 필요하다면 또 어떤 훌륭한 분들을 또 내세울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현역이 2명밖에 없는 조건에서 저는 원외 10명에 대한 8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어떤 그 컷업, 예. 물갈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원외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지금 후보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직도 많고 네. 새로울 거 없는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컷오프에 대해서 원외에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공천 이제 뭐 받기 위해서 스펙이 또 중요한 점수를 올리는데 기여를 하는데 이춘석 의원이 하루 만에 법안 20건을 발의를 한 사례가 있네요. 뭐 이춘석 의원만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평가에서 출석 문제는 이제 출석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법안 상정이나 이런 것들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밀어넣기 했는데 그래서 이 국회에서 출석하고 법안 상정 가지고 평가하는 그 정량 평가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법안을 발의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출판 개념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면 못 합니까? 논의를 안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안만 숱하게 사인해주고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가 180개에다가 사인을 했는데 뭘 한지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그 법안이 문제가 되면 나는 기억이 없다고 뭐 해버리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법안이 상정이 됐으면 처리가 어떻게 됐는가까지 평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정량평가가 과거에도 보면 이런 정량평가에서 1위에서 5위까지 한 후보들이 국회의원 선거 때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정량평가는 참고사항이 돼야지 이게 주가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조국 전 장관의 뉴스가 도배가 되면서 사실 지역의 어떤 정가가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이제 공공기관장을 지금 맡고 있는 그 다음 총선 출마가 거의 뭐 확실시되는 후보들에 대한 선관위의 어떤 관련된 조사받은 사례들이 좀 있어서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김성주 이사장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상직 이사장 또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세 분이 지금 공공기관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분이 공기업 이사장을 맡고 앞으로 총선에 나간다 이제 그런 건데 상당히 그 우월적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예컨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동생이 그 도공의 가로등 교체 사업을 다 수주해가지고 무리를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이강래 사장은 그와 관련해서 내가 이 사장 오기 전에 발주가 된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의혹이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또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도 그 직원들이 전주 병 지역에 이제 출마를 할 예정인데 그 관할 지역에 경로당에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기부한 그런 사례가 도출이 돼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분들은 그 우리가 과거에도 그냥 관행적으로 포상금을 받아가고 기부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하여튼 선관위에서 일단 들여다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전주 병을 지역이죠 이상직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도 설 명절 때 지역 일부 그 지방 의원들에게 직원이 이사장 명의로 명절 선물을 보내가지고 또 무리를 빚고 있는데 또 4월 달에는 책까지 또 선물하면서 무리를 빚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하여튼 이런 분들은 우월적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처신에 더 어떤 대핍적인 그런 해야 되고 또 무리를 빚을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이런 걸 다 투명한 어떤 유리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걸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이학래 군수가 바로 이제 홍삼 선물 때문에 사실은 대법원에서 이제 저는 낙선을 지금 각 그 공사 사장으로 가 있는 분들이 만약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빨리 그만둬야 합니다. 그건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보거든요. 선거가 내년 4월 초인데 아직까지도 그 직책을 유지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하게 이런 선거법 오해 소지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만 사표 내고 나가서 전공법으로 지역의 어떤 유권자들을 만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공공기관장을 맡고 있는 새 기관장에 대한 야당의 어떤 목소리를 두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대한신당으로 이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에서 다시 이제 분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3선급 이상 중진 의원들이 일단 많습니다. 그렇죠? 초선도 있습니다만 인적 쇄신의 요구는 어려울 것 같은데 김영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또 많은 수의 의원들이 그 대한신당에 참여하고 있고
호남 의원들이죠 대부분이 과거 예. 국민의당 의원들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아무래도 선수가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각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어떤 현역 물갈이들이 되면 그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선수가 높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선수가 많은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현실에 있어서 보면 그분들은 당의 어떤 주력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년 선거에 출마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유권자 심판을 받을 건데요.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너무 초재선이 많아서 예, 네. 국회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당장 예결 소위에도 한 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결위원은 4명이 있어서 축하했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예결 소위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해서 예, 네. 뭐 탄소기술원 문제나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국회직을 맡으려면 3선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그래야 뭐 중요한 직을 맡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지금 민주당 집권당의 민주당 보더라도 물론 한 분이 있죠. 예. 익산 의원 이춘석 의원 이제 3선인데 뭐 안혜영 의원은 이제 초선이고 그러다 예. 보니까 국회에서 어떤 쉽게 말하면 큰 어떤 드러냄이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수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거의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다 선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전라북도와 유권자들을 대변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예.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영, 정운천 두 의원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지금 당내 뭐 내분이 아주 심각해서 말이죠. 예. 네, 바른미래당도 이미 뭐 갈라섰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당권파하고 비당권파가 각기 신당 창당을 선언을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갈라섰다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김관영, 정운천 두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이기 때문에 관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들의 행보를 이제 각기 뭐 최종 어떤 합당이랄지 합종연의 형태가 드러날 때 어떻게 취할 것인가 드러나겠지만 예. 현재 시점에 두고 보면은 뭐 신당 창당은 선언해놓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하고 대한신당도 창당 준비가 발족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아마 창당을 할 건데 신당을 그럴 경우에 결국 합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지금 뭐 5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널널하다고 보지만은 시간이 좀 흐르면은 아주 절실한 감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총선에 대한. 예. 그래서 더 다급한 감을 느끼고 그럴 경우에 당대당의 어떤 통합을 통해서 총선에 대비해서 유승엽 대표가 말한 것처럼 100석을 목표로 하는 그런 진영을 꾸리지 않을까 싶은데 바른미래당 역시 신당 창당을 통해서 아마 합당에 대한 그런 또는 아니면 각계 전투라고 어떤 그런 진로가 결정이 될 경우에 모색을 할 것 같고 이 경우에 그러면 김관영, 정운천 두 우리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관심인데 김관영 의원은 이미 뭐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최고위원을 그렇죠. 좀 해달라 하니까 뭐 당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해지는데 그걸 유면을 아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탈당파가 나가니까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승낙을 한 것 같고 또 나중에 신당이 합당을 했을 때도 뭐 상당히 유리한 그런 포지션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최고위원 임명을 수락을 한 것 같아요. 예.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정운천 의원이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로서는 뭐 어디에 당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고 있는데 과거에는 한국당에 들어갈 그런 얘기를 좀 비쳤단 말이죠. 그 조건이 애결이 뭐 괴수종석이랄지 애결이를 포함시키는 걸 들어가는 전제로 나는 가겠다는 이런 단서를 달았었는데 아마 그것도 지금은 무의의 거증을 갖고 예. 내년 총선에 이제 발등에 불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도 당선인이 가장 급한 거 아니냐. 한국당 가고 되겠냐, 차라리 무속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죠. 또 바른미래당이 좀 남아서 관망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현재는 지금 유보 상태로 봐야 되겠고요. 예. 이 부분도 앞으로 주시해서 봐야 될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인물 영입의 속도를 좀 이제 각 당들마다 내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지난주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민주당 입당 신청을 했는데 결국 수락을 했습니다. 한 차례 복당을 거부했던 민주당인데 전북 정치권에서는 어떤 변화가 좀 뒤따를 것인가? 네, 현재까지는 우리가 조국 문제로 예. 몇 달 동안 홍역을 앓으면서
이런 정치가 전면에 나서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조국 문제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정치 계절이 왔다고 봅니다. 근데 예. 아직도 시간 여유가 있거든 4월까지. 그래서 지금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뭐 현역은 50% 불가리를 하겠다고 예.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깜짝 어떤 내용들 쏜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이 실제적으로 지금 그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그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어떤 유권자들 한 30%가 있다는 게 예.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떤 발표하면 그런데요.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제3지대는 내세울 만한 유력 후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3지대가 힘을 쓰려면 거의 대선 후보급의 사람들을 영입해서 앞장을 세워야만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런 문제에 예. 있어서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고 그래서 또 이 수도권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과거의 지지세를 거의 회복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이 수도권에서 피말리는 어떤 싸움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이 송금주원 슬그머니 입당을 받아들인 것처럼 가능한 조건에 있어서는 양당 구조로 또 흡입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 구심력이 또 작용하는 거고 대한신당이 새로움을 모색하다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또 합종연행하면서 또 최소한 민주당 아닌 나머지 세력이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민주당과의 합당까지도 가능한 게 현재의 어떤 시국의 내용이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현재는 많은 다툼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바른미래당 탈당파들과 합칠 확률이 아주 높고 그러다 보니 이 합집산이 또 이루어져서 크게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하고 정의당 내지는 뭐 한 정당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부 다 가변적인 상황이고 결국 그건 각 정당의 지지율에 의해서 지지율이 그 근접해 간다든지 지지율이 떨어지면 위기감이 발동하게 되는 거고 그런 위기감은 수도권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일당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를 놓고 그 과정 속에서 합종연행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물들을 영입하는가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의당이 어쨌든 자스민 전 새누리당 전 의원을 이제 영입한 것도 있고 좀 그물쇠를 좀 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새로운 인물 영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항상 그 뭐 선거 때를 보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인물 영입이 거의 뭐 총선 앞두고 또 대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핵심적 가치 중에 가치가 인물이고 그 세를 규합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가장 골치 아프고 있는 부분이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이. 예컨대 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물밑 접촉을 했는데 역시 뭐 노를 한 그런 상태이고 또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중앙일보 회장을 지냈던 분이죠. 또 대한신당에서 이분을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근데 다만 제3지대 정당에 대한 그 가치는 인식을 같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로 그 들어가겠다 막 이런 것은 또 노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선 것 같아요. 예컨대 뭐 권노갑, 정대철 이런 전 의원들도 있고 또 유성엽, 장경환, 장정석 의원들도 같이 만난 걸로 돼 있고 그러는데 상당히 공을 들였지만은 결국은 노를 받았던 것 같고요. 또 그 예컨대 이제 정치 어떤 변혁기마다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랄지 또는 뭐 저 반기문 전 총장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도 같은 케이스고 또 김한길 심지어는 전 민주당 대표까지도 뭐 물색을 하고 있고 또 요 근래에도 박영수 전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그 특별수사팀을 맡았던 검사 있잖아요. 그분까지도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또 심지어는 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정의화 한국당의 전 국회의장, 또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인 고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명을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이거다, 이분이다, 또 내가 그리 가겠다 이런 어떤 확신은 좀 없는 상태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그런 그 골치 아픈 대목이 바로 인물 영입의 난제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월간 정치 토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힘연대 김영기 공동대표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국회 예산 관련해서 예결위원이 4명이라 1명 정도는 예결 소위에 포함이 돼서 어느 정도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데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만
8년 만에 처음으로 예결 소위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예결 소위의 위원이 되려면 예. 원내 교섭단체 멤버야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전라북도에는 지금 민주당은 그 실제 몫을 저 광주 쪽에 넘겨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옛날 민평당에서 막 대한신당, 민평당으로 나눠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원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바른미래당은 그래도 가능은 예. 하는데 근데 그 이쪽에 뭐 예. 지분이 없죠 크게.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의해서 보면 소위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원천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지역 정치권이 분열되어 있는 어떤 후과로서 받고 있는 피해다 이렇게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우리 지역 정치권도 어떤 정치적 구심을 만들어 나가면서 어느 이번 총선을 경과하면서는 좀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하면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라북도 지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판단이 됩니다. 이경규 의원님.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민주당의 어떤 책임론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민주당이 지금 원래 예결위 개수정 소위는 15명입니다. 예. 5명인데 민주당 7명이고 한국당 6명이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민주당 8명 중에 7명 중에 과연 전북 출신을 왜 못 넣었느냐 예. 이런 측면이고 예컨대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민주당 7명인데 경기에 2, 인천, 충남, 대구, 부산, 광주에 1명씩 해서 7명을 지금 개수정 소위에 넣었단 말이죠. 예, 네. 근데 전북 같은 경우는 뭐 대선 때 64.8%라고는 65% 지지를 해주는 가장 큰 지지율을 보인 지역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현안들이 많이 있고 예. 또 당내에서도 뭔가 좀 호남에서도 전북은 또 약자지 않습니까? 호남에서도 전남, 광주, 전북이 있는데 전북 그래서 그 중에서 약자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좀 뭔가 배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생략이 되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불이익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예. 벌써 예산 소위에서 지금 예산 심의가 들어갔는데 11개 사업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해야 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예. 소위 의원들이 뭐 새만금 공항까지도 새만금 공항은 예타면제 대상으로 해서 지금 속도를 빨리 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정까지 된 사업도 그렇죠. 전액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이고 다른 국제국제한 사업들 11개가 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책임이 좀 무리가 되는 문제고 그 궁극적인 거는 민주당한테 책임을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예. 국회 국정감사가 있다면 기초의회, 광역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지난 20일까지 진행이 됐죠. 이번에는 전라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최영심 의원을 연결하죠.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잘 하셨는지요? 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주로 또 월요일까지 해서 마쳤고요. 예. 예, 예산 심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예산결산 네. 특위를 맡고 계시고. 네. 그 일단 행정사무감사 어떤 내용들 주요 이슈가 되는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예, 뭐 교육위에서는 고교상피제 도입 관련해가지고 또 떠올라서 얘기가 좀 됐었고요. 예. 또 문화건설위원회가 좀 많이 이슈화가 됐죠. 문화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예산을 지원받은 뒤에 사업 실적을 내지 않고 먹튀하는 사건이 있어서 예. 이게 또 사기 의혹을 또 제기 좀 받았고요. 또 이 업체가 이후에도 또 한 5건의 3억 5천가량의 사업 지원을 수주받은 사실이 또 밝혀졌어요. 예. 그래서 사기에 가깝지 않나 이런 지적이 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계속 말씀드려도 같은 되나요? 도의원 입장에서 네, 네. 그 구설수에 오른 도의원이 있습니다. 네. 갑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예. 한두 번의 사례가 아니어서 이 의회 입성을 하시고 나서 뭐 경험을 좀 하셨을 텐데 사실이 아니다.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 이게 의도가 이제 좀 지나친 것 같다라고 이제 해당 의원은 해명도 하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그 본회의 때 사과를 하셨고요. 예. 죄송하다고 사과는 하셨는데 일단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본인도 사과를 하셨고
어쨌든 도민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데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를 하셨고 예. 또 주변에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반성을 하고 도민을 위해서 더 충실하게 의정 활동에 임해야 되지 않는가 반성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더 열심히 밥값을 하려고 노력해야 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두 패널과 또 질문 사이에서 말씀은 나올 것 같은데 우선 네. 농업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 WTO 개도국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 네.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께 말 좀 합시다.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예. 가운데 최 의원께서 도내 농축수산물이 대형마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 점도 지적을 하셨네요. 예, 저가 이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상황인데요. 예. 이게 사실은 전라북도의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전주시 자료로만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면서 계속 농민들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도 농민수당이 만들어지는데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전국 2위를 정도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예. 부채는 전국의 7위인 상황이거든요. 아하. 이는 판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부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마트에 지금 저희 전라북도 농축산물이 들어가는 건 21.5%고 타 지역은 78.5%인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라북도 그 정읍에서 친환경 사과를 재배하시는 분이 말씀으로는 전라북도 마트에 납품이 되더라도 이게 광주를 통해서 또 전라북도 아하. 마트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통 구조를 조금 바꿔야 되는 예. 좀 제한을 마트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대형 마트에. 예네. 그런데 전라북도가 그 마트와 소통은 좀 했나 봅니다. 근데 예. 물류 시스템이 중앙으로 일단 집합되었다가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5%만 지역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제안한 거는 뭐 판촉 행사를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걸로는 전라북도 농산물을 마트에 더 납품량을 늘리는 거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 구조를 좀 바꾸는 제안을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좀 나서서 지역 상품을 강제적으로 한 40~50%는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안해야 하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예. 이경재 예. 의원님 먼저 말씀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SC입니다. 예. 이경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정 활동을 충실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도의, 시군의는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네. 그 기능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뭔가 좀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 최 의원님 같은 경우가 상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전라북도 그 콘텐츠 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사업을 발주하고 뭐 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먹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납품하지 않고 예. 또 심지어는 뭐 어떤 심사할 때 발주기업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 이런 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밝혀졌는데 이것이 전북 콘텐츠 진흥원의 경우만 있겠느냐 다른 공기업이랄지 그런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각 상위별로 그런 사례를 좀 확대해가지고 조사할 필요성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 말씀에는 좀 동의를 하고요. 좀 전수조사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좀 확대해서 말씀을 좀 상임위별로 좀 해야겠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상임위까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는 그렇게 좀 저라도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어쨌든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는 조동영 의원님께서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이 전라북도의 조사나 조치에 대해서 지켜보고 또 방침을 세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님도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일단 의회 소지가 있는 정책 지정도 이 수의 계약 정도로 비춰질 수 있는 이것도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또 조사를 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오류 진정한 사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또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영기 대표님. 네,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 고분분투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참여자치 네. 김영기인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올해 전라북도 예산이 보니까 7조 8,317억 원을 도의에다 제출했는데요. 예.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9.3%를 전년도에 비해서 높이 했는데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이 또 예산특위에 참여하고 계시니까 이런 걸 어떻게 지금 심의할 계획이고 또 어떤 전라북도 예산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농산업경제위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우선으로 두고 있는 건 소상공인과 정말 영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들여다봐야겠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체질 강화를 비롯해 농생명산업에 관련된 예산을 집중해서 좀 검토를 해서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면밀하게 하겠고요. 또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이나 타 지역 사례들을 좀 보고 열심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필터링해서 조금 깎을 수 있는 데까지는 깎아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어렵긴 하더라고요. 다수 예. 의견에 제 의견이 바뀔 때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39명의 도의원이 있는데 정의당이 한석이고 또 민평당 민주당이 36석이죠 현재?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속에서도 의원으로서의 역할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의회 정의당의 최영심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사실 두 분께 그 도의원의 어떤 갑질 관련해서 해외 여행 때도 자주 일어났었고 현재 지금 5개 공무원 노조가 이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례들을 좀 보고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뭐 비단 한 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김영기 대표님. 네, 실제 공무원 노조 어떤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 공무원 노조에서 저희 단체도 만나러 왔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단체 관계자 저는 아니고요. 다른 분이 만났는데 우리가 그 요구한 건 언론 보도 하나만 보고 하도 솔직히 말해서 요즘 언론 보도에 오보가 많았기 때문에 팩트를 줘라. 예. 우리가 언론 보도만 놓고를 대응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 팩트를 준다면 우리가 그게 명백하면 당사자를 우리가 고발해버리든지 아니면 뭐 성명서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데 공무원 노조 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제공하면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하.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팩트를 주지 못하면 우리가 같이 공동성명을 내는 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공무원 노조가 이렇게 성명까지 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항상 대응이 되는 거고 당사자 의원의 어떤 사과 그리고 흐지부지 이런 걸로 항상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예.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우리 같은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대응하면서 공동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의 참 관계는 그렇죠. 그 네. 갑질은 옛날부터 있어왔고 또 월권도 많이 있어왔고 그게 사실 지금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적폐입니다. 지방의회 적폐. 상당히 심각한 측면이 많이 있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례를 경험하고 그러는데 도의랄지 시군의회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벌이고 갑질 월권 하지 않겠다는 것도 다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항상 이 갑질 문제도 해외 연수 문제
또 의정비 인상 여러 이야기들이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의회인데 의회 스스로도 반성과 자정 능력을 좀 근데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우리 단체에서도 많이 했는데 의원들 회연수만 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공무원들 회연수는 더 심각합니다. 아하. 우리가 몇 개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 의원 맨날 우리는 의원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회의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심사하고 그 상급자의 도장 하나에 의해서 훨씬 많은 액수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면서 예. 공무원 문제도 좀 감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의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그 이경재 의원님, 네.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뉴스에 자주 안 나와서 그럴까요? 많이 좀 잊혀지고 있는데 여러 안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뭐 개정안이 통과가 되든 되지 않든 전국의 의석수의 변화와 더불어서 한 번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선거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거는 지역구가 225석, 예. 비례대표가 75석인데 이 안이 자유한국당이 뭐 원천 비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특히 선거를 제1야당이 파트너들이 제1야당을 끌어들이지 않고 선거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게 과연 맞냐 이런 또 비판적인 의견이 있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나온 게 뭔가 좀 변형을 선거제의 변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나온 게 말하자면은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60석으로 좀 줄이자. 아하. 그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250석을 지역구로 하고 비례대표를 50석으로 좀 줄이자 이런 안도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 지역구 10% 안에서 의석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였던 의석수를 겨냥한 그런 것인데 이거는 뭐 이제 이해찬 대표가 그 의석 전체를 늘리는 거는 안 된다. 이제 예. 반대는 상황이고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지역구 의석 비례대표 의석 조정은 아닌데 한국당도 역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250석 플러스 75석 이 안을 놓고 지금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미 민주당이 의원들 해외 연수 뭐 해외여행 하지 말아라. 예. 또 언제든지 이제 예산 국회가 끝나면 언제든지 이걸 이제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표결로 갈 그런 심사하에 그런 다짐도 좀 하고 요구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협상 카드로서 하나가 아닐 뿐이지 이것 예. 가지고 뭔가 다시 제4의 어떤 안이 도출될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예. 적어도 국회에서는 이미 선거법 또는 뭐 그 사법개혁안 이런 걸 묶어가지고 본회의에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게 보여질 때 225 플러스 75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예. 그럴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또 관심의 초점인데 이럴 경우에는 지역구가 너무나 많이 줄어든다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자율투표를 놓고 갈 때 과연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예. 내 자리가 없어지는데 과연 투표를 찬성에 던지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이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결국은 타협안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여러 지금 안들이 있는데 이런 안과 별개로 현재 우리 지역구의 그 하한선의 인구 유권자가 미달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통폐합돼야 되는 그런 지역구들이 있어서 변화는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3석이 줄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7석이 되는데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처럼 지역 구석을 줄이는 가운데서 우리 전라도 구석은 7석이 돼버리면 우리 뭐 농촌 지역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전라도 전체의 어떤 대표성 자체가 상실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현재 패스트트랙 안은 민주당 안에서도 농촌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라든지 자기 그렇죠. 지역구가 조정되는 의원들은 저는 과감히 부표를 행사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특징은 자기 기득권이 최고거든요. 근데 자기 기득권에 상처를 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출판 기념회에 법안이 계류한 거나 똑같은 예. 어떤 상황이 있어서 저는 막판에 가서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극적인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지역구 축소를 좀 줄이고 지금 240대 60도 나오고 그랬는데 적절한 수준에서 새누리당까지도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네. 적절한 수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부결이 거의 저는 확실시 되기 때문에 예. 결국 극적인 타협점을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극적인 타협점의 핵심은 지역 구속을 너무 축소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다음 달 이제 17일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사실 총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경재 의원님, 네, 진안 군수 재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주시 같이 마선거구, 군산시 바선거구 두 곳에서 네 곳에서 지금 치러지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이제 좀 관심을 많이 이제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 전주시 마선거구, 군산시 바선거구 두 곳도 같이 진행이 되는데 예. 이런 지역은 거의 뭐 관심 받기이고 그나마 관심을 갖는 지역이 진안 군수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후보들이 엄청나게 이 많이 정도인데 언급이 됐는데. 뭐 지금 자천 타천이라고 해야죠. 한 예. 20여 명이 물망에 올라 있고 그러니까. 또 안호영 의원이 지금 지역구 의원이란 말이죠. 예. 안호영 의원이 민주당 경선을 주관을 해야 되는데 또 도당 위원장이면서 과연 안호영 위원장의 태도가 어떻게 될지 이것이 하나 또 하나 큰 포인트입니다. 예. 근데 내년 4.15 총선 때 안호영 의원도 지금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거 그렇죠. 주자로.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떤 특정인한테 힘을 실어준달지 뭔가 좀 메시지를 전달할 때 나타나는 역기능. 예를 들어서 12명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다고 볼 때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둔다고 본다면은 뭐 10여 명이 다 반대로 돌아선단 말이죠. 엄청난 저항 세력이 되는데 예. 그래서 안호영 의원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지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이게 큰 포인트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경선이 진행이 되면은 숫자는 많지만은 아마 정리가 다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적어도 한 5, 6명 정도가 남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지난 군수 선거는 뭐 비리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뭔가 예. 좀 투명하고 청렴한 그런 분들이 좀 우위에 설 것 같고 또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 이것도 하나의 예. 큰 변수고 이런 알겠습니다. 측면을 종합해서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예. 예, 실제로 뭐 진안군수 선거가 가장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 진안군수는 민주당이 공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당헌당 교하면 예. 이런 사고를 일으키면서 단체장을 상실한 지역은 공천하지 않는다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어떻게든 공천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안호영 도당위원장도 공천을 해야 하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 하나가 있고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서 현역 군의원, 도의원은 실질적으로는 출마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현재 민주당의 당헌당규에서 현역 의원이 출마하면 감점을 줘서 거의 컷오프 단계에 이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게 되면 진짜 출마자들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월간 정치 토크 총선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또 도의회 행정사무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교원논설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계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만 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